안녕하세요. 저는 미시간 대학교의 정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H3K27M을 지닌 소아뇌종양에서 신진대사와 후성 유전학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히 닐 암스트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닐 암스트롱은 우주인이자 그다음에 공학도 그리고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2018년 영화 퍼스트 맨에서도 소개되었지만 또한 닐 암스트롱은 자신의 어린 딸을 잃은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닐 암스트롱에게는 카렌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누구보다도 그 딸을 사랑하였고 그의 와이프와 그가 딸이 넘어지는 것을 처음 목격하였을 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이의 눈이 점점 가운데로 몰리는 것을 보고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로는 브레인스템 부분에 뇌종양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방사선 치료에도 불구하고 카렌은 2살에 죽고 맙니다. 이후에 닐 암스트롱의 자서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닐 암스트롱은 1962년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를 가장 큰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똑같은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암의 이름은 DIPG입니다. 1950년대 많은 소아암들이 20% 미만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었던 반면에 많은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통해 현재에는 60%, 또 일부 소아암은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DIPG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0%에 가까운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DIPG는 Diffuse Intrinsic Pontine Glioma의 약자로 브레인스템, 즉 폰지에서 시작하여 뇌 전반적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해에 200에서 400명 정도의 아이가 진단을 받고 있고 보통 4세에서 11세 사이에서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0%의 아이들이 진단을 받고 9에서 10개월 내로 사망을 하게 되고 99%가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암이 자라는 위치 때문에 수술로는 제거가 불가능하고 방사선 치료와 화학적 치료 요법만이 증상을 완화시켜줄 뿐입니다. 따라서 연구를 통한 이 암의 발병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까지에는 DIPG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었는데 2012년에 2개의 독립된 그룹, 즉 캐나다의 나다자바도 그룹과 세인주드 하스피털의 수지 베이커 그룹에서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즉 미드라인 글리오마에서는 히스톤 3 부분에 공통적인 뮤테이션이 보여지는데 즉 27번째 라이신이 메시온으로 드래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히스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4개의 프로틴, 즉 H2A, H2B, H3, H4가 각각 쌍을 이루어서 옥타머 형태의 컴플렉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히스톤 컴플렉스는 DNA가 바인딩하여서 패킹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구슬에 이렇게 실이 끼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DNA와 히스톤 컴플렉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히스톤 부분의 테일 리전이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라이럴, 이레이저,
리더의 역할로서 트랜스크립션 레벨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 50개 정도의 레지두가 이것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이 아슬레이션, 메틸레이션, 포스폴레이션, 유비퀴티네이션을 통해서 조절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이 H3K27 레지두입니다. 이 K27 부분이 트라이메틸레이션이 되면 DNA가 히스톤 컴플렉스에 강하게 바인딩하게 되고, 이는 리프레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트라이메틸레이션이 제거되면서 아슬레이션화되면 이 DNA와 히스톤 컴플렉스의 바인딩이 느슨하게 되고, 이 부분이 타겟집 부분이 오픈되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리크루트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메틸레이션을 붙여주는 라이터의 역할은 PRC2 컴플렉스의 EGH2가 관여를 하고 있고, 이 메틸레이션을 제거하는 이레이저 역할은 KDM6AMP가 이 메틸레이션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신 27번째 레지두가 메티오니어로 돌연변이하게 되면 더 이상 PRC2 컴플렉스가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하지만 KDM6AMP는 계속적으로 메틸레이션을 제거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K27 트라이메틸이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된 K27 트라이메틸은 디퍼런시에이션을 어레스트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 KDM6AMP를 타겟으로 한 이니비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KDM6AMP를 억제할 경우 H3K27 트라이메틸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는 셀데스를 유도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에서 얻은 샘플을 히스톨로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와일드 타입인 H3 환자에서는 높은 양의 H3K27 트라이메틸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K27M 뮤테이션이 일어난 환자에서는 낮은 양의 K27 트라이메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H3K27 트라이메틸이 중요한 것일까요? 저는 이 답을 다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보시면 닥터 코너가 어떻게 스파이더맨이 만들어지는 데에서 설명을 할 때 이 H3K27 트라이메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암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그러면 K27M 뮤테이션이 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답을 메타볼리즘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정상세포 같은 경우는 글루코즈, 글루타민, 리피드의 메타볼리즘이 밸런스화 되어서 조절을 하는 반면에 급격한 셀 프롤리페레이션을 보이고 있는 암세포에서는 이 각각의 메타볼릭 패스웨이가 증가한다는 것이 여러 암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H3K27M 뮤테이션이 글루코즈와 글루타민 메타볼리즘을 리프로그램하게 되고, 이는 급격하게 암세포를 자라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습니다. 마우스 뉴로널 스템셀에 다음과 같은 플라스미드를 트랜스펙션 시켜서 스테이블한 셀라인을 만들었습니다. H3 와일드 타입 또는 H3K27M 플라스미드를 트랜스펙션 하였고, 이 플라스미드에는 각각 HA가 태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엑소지너스한 이 유전자의 경우는 HA가 익스프레션 하게 되고, K27M 스페시픽한 엔티바디를 이용해서 확인한 결과 K27M 셀라인에서만 이 K27이 발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K27M 셀라인에서는 K27 트라이메틸 레벨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반대로 아슬레이션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히스톤 마커인 H3K36 트라이메틸 같은 경우는
이 두 셀 라인에서 변화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셀 라인을 이용하여 노드 마우스에 이식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와일드 타입 셀 라인을 이식한 노드 마우스에서는 전혀 암이 형성되지 않았고 K27M 셀 라인을 이식한 마우스에는 암이 형성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정량화하기 위해 마우스의 실험 개수를 더 늘려서 정량화하였더니 역시 K27M이 이식된 마우스에서는 튜머가 급격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와일드 타입을 이식한 마우스에서는 전혀 암이 형성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만으로도 매우 놀랄만한 결과였는데 왜냐하면 K27M 그 자체만으로도 온코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마우스 튜머를 하베스트해서 히스톨로직으로 분석한 결과 오른쪽 이 환자에서 보시면 환자 샘플에서는 와일드 타입 H3 환자에서는 K27M이 발현하지 않고 높은 양의 트라이메셀이 보인 반면에 K27M 환자에서는 K27M이 발현을 하고 맥들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마우스에서 하베스트한 튜머를 분석한 결과 역시 환자와 마찬가지로 K27M이 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트라이메틸 레벨이 다 감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셀라인, 아이소제닉 셀라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습니다. RNA 변화를 보기 위해 RNA 시퀀싱 실험을 하였고 프로테인 레벨의 변화를 보기 위해 프로테오믹스 그리고 메타볼라이트 변화를 보기 위해 메타볼로믹스를 실험하였더니 이 세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한 유전자는 글라이콜라이시스 패스웨이와 TCase 사이클에 관련된 유전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MRI 레벨을 공개적으로 퍼블릭으로 오픈되어 있는 C-바이오 포털을 분석한 결과 저희는 3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H3 K27M 환자와 와일드 타입, 그 다음에 다른 히스톤 뮤테이션인 G34R 또는 V 이 세 그룹의 뇌종양 환자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K27M 환자에서만 이 글라이콜라이시스와 TCA 사이클에 관련된 유전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랩에서 갖고 있는 환자로부터 유래된 셀라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 와일드 타입과 비교했을 때 각각의 글라이콜라이틱 패스웨이에 관련된 유전자가 K27M 셀라인에서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그러면 살아있는 환자에서도 메타볼라이트가 변화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MRS, 즉 마그네틱 레조넌스 스펙트로스코피 방식을 이용하여 환자의 메타볼라이트를 분석하였습니다. K27M 환자의 샘플을 바이옵시에서 본 결과 K27M이 발현하였고 역시 트라이메틸이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고 이 K27M 환자의 그 메타볼라이트를 와일드 타입과 비교해 본 결과 글루타민하고 글루타메이트가 증가를 하였고 또한 사이트레이트분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K27M이 메타볼리즘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저희 랩에서는 이 해답을 에피제네틱적인 방법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K27M 셀라인 경우는 낮은 양의 트라이메셀과 높은 양의 K27 아스틸레이션을 보이고 있는데 이 K27 아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세서빌리티를 증가시켜서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리크루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역시 H3K4 트라이메셀도 K27 아스틸레이션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아이소제닉 셀라인을 이용하여 칩 시퀀싱을 한 결과 앞서 보였던 웹선에 보였던 SLC2A3와 HK2 이 유전자에서
K27M 셀에서는 트라이메틸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아스텔레이션은 증가하였고, H3K4 트라이메틸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턱의 첫 번째 부분에 서머리하면 H3K27 M 뮤테이션만으로도 온코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고, 이 H3K27M 뮤테이션은 메타볼리즘을 에피제네틱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리프로그램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이용하여 DIPG 모델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제닉 셀라인을 이용하여 분석한 메타볼라이트 중에서 저희는 알파 케이지, 즉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에 대해서 주목을 하였는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알파 케이지 같은 경우는 KDM6AMB의 코팩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KDM6AMB가 메실레이션을 K27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알파 케이지가 필요한 인자인 것을 인자라는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 케이지를 조절하기 위해서 크레이그 탐슨 랩에서 2014년 네이처에 나온 논문을 보면 글루타민을 제거 없는 미디어에서 키운 엠브리오 스템셀은 이 트라이메틸이 증가를 하였는데, 이는 알파 케이지의 소스 중에 하나인 글루타민을 억제함으로써 이 알파 케이지 레벨을 낮춰서 이 트라이메틸을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 소스인 글루타민 또는 글루코즈를 제거한 미디어에서 셀을 키워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셀을 이용하였는데, 첫 번째로 마우스 뉴로널 스템셀 중에 K27을 갖고 있는 마우스 뉴런 스템셀과 그 다음에 두 종류의 환자로부터 유래된 DIPG 셀라인, K27M 셀라인을 이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글루타민을 제거하였더니 흥미롭게도 이 마우스 뉴런 스템셀과 한 가지 종류의 페이션트 드라이브 셀라인에서는 이 트라이메틸이 증가하였지만 나머지 한 가지 셀라인에서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글루코즈를 제거한 미디어에서 이 세 가지 셀을 키웠더니 마우스 뉴런 스템셀은 전혀 리스폰스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이 두 가지 셀 라인은 트라이메틸이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K27M 뮤테이션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이 알파 케이지를 받는 소스는 글루타민과 글루코즈로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제약회사들이 KDM6AMB를 직접적으로 이니비션 하는 방법으로 약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그 외에 간접적으로 알파 케이지 레벨을 낮춤으로써 이 KDM6AMB 액티비티를 낮추는 방식으로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글루타민 소스인 글루타민으로부터 유래된 GDH, 즉 글루타메이트를 알파 케이지로 바꿔주는 GDH를 낙다운 시킨 경우에는 역시 트라이메틸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낙다운 셀 라인의 프로리퍼레이션도 감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반대로 글루코즈 소스인 IDH1을 낙다운 시켰더니 역시 K27 트라이메틸이 다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IDH1이 낙다운 셀 라인도 셀 프로리퍼레이션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시작할 때만 해도 IDH1 이니비터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몰 몰레큘을 이용한 치료 방법을 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던 찰나에 2018년에 에우비 컴퍼니에서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즉 와일드 타입 IDH1 이니비터를 개발하여 발표한 것인데, 그 중에서 저는 13번과 18번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3번과 18번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트로젠 본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13번은 액티브한 이니비터이고 18번은 인액티브한 이니비터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방에서는 이 네 가지 컴파운드를 에버비 컴퍼니에서 요청하여 받아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로 IDH1 이니비터 정도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3번이 가장 낮은 IC50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번 같은 경우는 전혀 이 이니비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3번과 18번 컴파운드를 이용하여 와일드 타입과 K27M 셀라인을 처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와일드 타입에서는 액티브한 IDH1에 전혀 리스폰스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K27M 셀라인에서는 트라이메실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인액티브한 폼에서는 와일드 타입이건 뮤턴트 폼이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셀 프롤리퍼레이션을 테스트한 결과 이 액티브한 이니비터는 K27M만 프롤리퍼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이 정말로 마우스 모델에서도 가능한지, 인비보 모델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 에브리 컴퍼니에서 논문을 발표한 이후에 전혀 후속 논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약의 해프라이프라든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컴파운드, 액티브한 컴파운드를 IP 인젝션과 오랄 가바지로 투여를 한 후, 마우스에 투여를 한 후 7시간 후에 브레인스템 부분을 채취하여서 매스팩으로 얼마만큼 약이 딜리버리 됐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IP 인젝션을 한 마우스에서는 1 마이크로몰 이상이 브레인스템에 딜리버리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고무적이었는데, 왜냐하면 많은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많은 약들이 수십에서 수백 나노몰 단위로 딜리버리만 돼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1 마이크로몰의 딜리버리 정도는 그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약을 이용하여 인비보 모델에서 실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DIPG 셀라인을, 환자로부터 유래된 DIPG 셀라인을 마우스 브레인스템에 수술로 이식한 후에 4가지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베이클을 주입한 그룹, 그 다음에 IDH1 이니비터만 주입한 그룹, 그 다음에 글루타민 안타고니스트인 JHU083을 주입한 그룹, 마지막으로 이 2가지 약을 컨비네이션으로 같이 투여한 경우에 대한 4가지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베이클만 주입한 마우스 그룹에서는 튜머가 계속적으로 자랐었고, 그 다음에 IDH1 또는 글루타민 이니비터를 투여한 그룹에서는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2약을 동시에 투여한 경우에는 그 튜머 감소량이 더 많이 감소해서 시너지스틱한 이펙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효과는 역시 마우스 서바이벌 커버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각각의 약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컨트롤에 비해서 한 20일 정도의 서바이벌이 연장된 반면에 2약을 동시에 투여한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이 서바이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2번째 톡의 설명인데, KDM6AMB를 이니비션 하기 위해서 저희는 간접적으로 알파 KG 레벨을 낮추는 방식으로 하였고, 따라서 이 글루코즈와 글루타민 소스를 억제하였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인비보 모델에서도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 케이지를 간접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아닌 이 알파 케이지를 직접적으로 이니비터 하는 방식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뮤턴트 IDH1 같은 경우는 이 알파 케이지를 2HG, 즉 2하이드로글루타레이스로 변환시켜 주는데, 이 2HG와 알파 케이지는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 2HG가 알파 케이지와 컴피트해서 억제하는 이니비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 샘플에서 환자 샘플을 히스톨로지로 분석한 것인데, 뮤턴트 IDH1인 환자에서는 와일드 타입에서 이 트라이메셀이 더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고, K27M 같은 경우는 반대로 와일드 타입에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0명 이상의 환자 샘플을 분석하여 정량화하였더니 역시 K27M은 환자에서는 트라이메셀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뮤턴트 IDH1인 환자에서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IDH1 또는 2를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는 H3 뮤테이션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H3의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는 반대로 IDH1 뮤테이션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즉, IDH1 뮤테이션과 K27M은 mutually exclusive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27M하고 와일드 타입 셀라인의 이 2HG를 직접적으로 처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K27M 셀라인에서 이 트라이메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K27M 셀라인에서 더 많이 2HG에 대한 톡시시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이제 아까 K27M 마우스 뉴런널 스템셀을 이식한 마우스에다 직접적으로 이 2HG를 투여한 결과 이 2HG를 투여한 마우스에서는 트라이메실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비트로에서 이 두 가지 뮤테이션을 동시에 발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뮤테이션된 환자 샘플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K27M 셀라인에다가 인듀서블 시스템을 이용하여 뮤턴트 IDH1을 트랜스펙션 시킨 뒤에 그다음에 덕스사이클린으로 유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뮤턴트 IDH1 익스프레션 한 결과 K27 트라이메실이 증가를 하였고, 이 셀라인은 셀 프롤리퍼레이션이 억제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가 제 마지막 부분의 서머리인데, 알파 케이지 같은 경우 K27M에서는 코팩터로서 KDM6AMB의 액티비티를 높여서 낮은 상태의 트라이메셀을 유지시키는 반면에, 뮤턴트 IDH1 같은 경우는 이 D2HG를 통해서 KDM6AMB를 억제하고 높은 양의 K27 트라이메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발표를 요약해보면 DIPG 환자에서는 이 히스톤 뮤테이션을 통해서 에피제네틱 방법을 통해 각 메타볼릭 패스웨이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오픈하게 되고, 따라서 이 오픈된 유전자들이 익스프레션 레벨은 증가하였고, 이는 알파 케이지 레벨을 높였습니다. 이 증가된 알파 케이지 같은 경우는 코팩터로서 KDM6AMB의 액티비티를 증가하여서 낮은 상태의 K27 트라이메실을 만든 반면에, 따라서 이 각각의 유전자를 억제한 경우에 알파 케이지를 낮춰서 트라이메실을 높이고, 이는 셀데스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역시 마우스 모델에서도 적용 가능하고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발표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작년에 제가 캔서셀을 발표한 논문에서 보시면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방 연구실 사람들인데 저희 교수님인 닥터 스리람 베네티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저희 박사과정 학생들과 포스닥 그다음에 테크니션 분을 많은 도움으로 제 연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